자, 안녕하십니까. 자, 아더스 경찰 실무종합의 박용정입니다. 자, 이번 승진시험 좀 어려웠죠? 다들 준비하시고 또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올해 2024년도부터는 네오 고시뱅크 하우패스에서 실무종합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동안 이제 베리타스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이동이 되었었고요. 이제 네오 고시뱅크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 제가 베리타스에서 강의를 했던 그 커리큘럼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기본 강의, 그죠? 기본서 강의가 들어가게 되고, 또 개정판이 나오면은 한 번 더 기본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면서 중간중간에 특강이 좀 가미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기출 문제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번 시험의 총평을 한다면은, 자, 우선 시험 난이도를 보면은 작년 시험하고 크게 좀 다를 바는 없었어요. 자, 그런 근거를 보면은 박스 문제가 7개 나왔습니다. 작년 23년도에도 6개가 나왔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박스 문제는 아무래도 좀 어렵죠. 몇 개인지 골라야 되고, 다만 이번 시험에서는 몇 개인지 고르는 문제보다는 이제 아래에서 이게 조합을 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몇 개인지 고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쉬운 편이었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항 질문이 적절한 것은, 이렇게 옳은 것은 이렇게 묻는 문제가 15개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묻는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죠. 왜냐면은 보기 4개 중에서 나머지 3개가 틀렸다는 것을 알아야 한 개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틀린 것 하나만 고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15개 나왔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제의 범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경찰 공제의 그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이번에 11개가 발견이 됐어요. 제가 이제 기존에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는 9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2개가 더 발견이 됐습니다. 보면은 문항을 보면은 8, 9, 10번이 있죠. 그리고 13번, 16번을 제가 더 발견했고요. 그리고 17, 18, 자, 29번을 하나 더 발견했죠. 자, 이렇게 되면 11개가 되는데, 작년에 10개였죠. 10개였기 때문에 이번에 11개라면 다 보면 이제 플러스 1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는 미세하지만 약간 난이도가 더 올라갔다라고 뭐 그렇게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 조금 더 이제 특징적인 것을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작년 하반기에 법률 그리고 우리 훈령이 개정된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강론 부분에 좀 많았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보면은 그 개정된 부분이 있죠. 개정된 법령 또 훈령, 그 내용들이 꽤 나왔으며 꽤 나왔고, 하지만은 이제 개정된 그 자체가 나온 것은 아니고 개정된 법령이지만 기존에 있던 법령, 그러니까 개정되지 않았던 부분, 그 부분을 건드렸죠. 하지만 좀 보면은 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개정이 있었던 그 법령들을 많이 인용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난이도를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비슷했고, 앞으로 그러니까 2025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박스 문제 뭐 7, 8개 정도 나올 것이고, 또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도 그럴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우리 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인데, 자, 이번에 뭐 11개가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10개 전후죠. 10개 전후로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자, 이번 시험에서도 뭐 11개라고 합시다. 11개 중에서도 이제 대부분이, 7개, 8개 정도 대부분이 새로운 지문이 1개 들어갔지만은 나머지 3개 지문은 기존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했던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고 있으면 비록 새로운 지문이 들어왔지만 그게 답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지문이
그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문제가 198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이제 한 3문제 전후, 이 정도는 그 새롭게 들어온 문제가 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완전하게 새로운 부분을 숙지하지 않았으면. 근데 그러한 새로운 부분도 기존에 최근에 있었던 뭐 채용시험이라든가 경감부 시험 이렇게 기출 문제를 응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제 체계는 없었지만 전혀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그런 문제는 또 제가 기출 문제를 잘 응용을 해서 아두스 우리 교재에는 충분히 실었기 때문에 제 교재에서는 100% 다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제 100%는 우리 시험에 있어서 모든 지문이 이 아두스 교재에서 나왔다는 의미는 아니고 아두스 교재를 봤으면은 모든 문제를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지문이 한 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문 가지고 충분히 찾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아두스 책으로 커버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풀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그럼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아두스 교재로 충분히 커버가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승리 시험은 아두스 교재로 100% 커버가 가능했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면서 바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하나씩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1번. 자, 여기에 이제 제가 별도로 그 우리 경찰 공제 교재를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는 별도로 제가 밑줄을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첨부가 되는 그 문제 파일이 첨부가 될 건데 그 파일을 보더라도 밑줄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우리 교재를 벗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식으로 풀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경찰 개념 중에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묻는 문제이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이죠. 자, 실정법에서 자, 보통 경찰 기관에 맡겨져 있는 경찰 작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형식과 실질을 나눌 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우리 실정법이죠. 법상에서 학문상의 개념이 아니고 또 제복을 입은 보통 경찰 기관에 맡겨져 있는 경찰 작용을 의미합니다. 자, 형식적 의미 경찰 개념은 작용을 중심으로 했다. 그렇지는 않죠. 우리 보통 경찰 기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작용이 아니라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 기관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경찰 사법경찰 활동과 같이 사법경찰 활동은 수사를 의미하는데 자,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위험 방지를 개념 요소로 한다. 우리가 수사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캐묻는 것이죠. 그래서 자, 수사 개념은 과거 개념이지 현재 장래 개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그런 작용으로 되어 있죠. 이때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고 했죠. 질서 유지라는 것은 현재 또는 장래적인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지 과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사와 같은 사법 경찰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사회 질서 유지와 봉사, 우리 정의에서 명령 강제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봉사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주 뭐 간단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먼저 이것을 이제 우리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더 편하죠.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있다. 자, 이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되면서 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되는 이런 공통된 부분을 우리가 보안 경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보안 경찰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경찰이 독자적으로
경찰 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명령 강제하는 활동을 말하죠. 예시를 들면은 교통 그리고 생활안전. 자, 생활안전 안에 풍속 의무가 들어가 있죠. 풍속 그리고 경비 이런 의무입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이제 교생 풍경 이렇게 기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도 들어가면서 동시에 형식 의미의 경찰에도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들어가는 것은 수사, 그죠? 이건 과거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 외사, 안보, 그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비권력적인 행위로 주로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안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목적적이죠. 우리가 독일의 학자들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위지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사회 목적적에 한정되는 것이죠. 국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 같은 경우는 좀 형식 의미의 경찰에만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같은 비권력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문자로 기억을 하면은 이제 수정 외 안서, 그죠? 이렇게 좀 무슨 말이 좀 됩니다. 수정 외 안서.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협의의 행정경찰이죠. 협의의 행정경찰은 이제 실제 경찰은 아니죠. 이것은 일반 행정기관이, 그죠? 일반 행정기관이 명령 강제하는, 그러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명령 강제하는 그런 작용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들면은 뭐 건축경찰, 뭐 영업경찰, 위생경찰,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벤다이어 그램에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 국회에 있는 경위들, 그러니까 의원경찰, 그리고 법정경찰, 법원에만 있는 법정경찰이죠. 자, 법정경찰과 의원경찰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하지 않고 그 내부에서만 이 명령 강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통치권을 근거하지 않아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되지 않고 형식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경찰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것은 이제 조직을 작용을 중심으로 하죠. 지금 작용을 중심으로 하고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또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한마디로 제가 두 문자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은 독일의 학자들이 정의를 했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권한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한다라고 독일의 학자들이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은 사회 목적적이죠. 국가 목적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합니다. 그죠? 그리고 작용 중심이죠. 이게 바로 지울 수가 있나요? 지우개가 기능이. 자, 작용 중심입니다. 작용 중심. 그리고 명령 강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 소극적인 질서 유지 목적에만 한정되죠. 두 문자를 기억을 하면은 자, 실질적으로 독학, 사일하고 장명소를 차렸죠. 독학, 사일, 장명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한꺼번에 두 문자를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문자만 잘 알면은 이게 이제 작용 중심이라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좀 이제 1번 문제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2번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할 때 위험의 개념에 대해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위험이라는 것은 보호법익의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한다. 위험은 뭐죠?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말하죠. 이 객관적 감소, 뭔가 줄어드는 것은 뭡니까? 손해의 개념이죠.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은 곧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말하고, 손해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이익이죠. 법익의 감소, 뭔가 손해는 줄어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위험과 손해의 개념을 헷갈리지 않고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현저한 침해가 있어야 되죠. 사소한 어떤 뭐 성가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외관적 위험이 있죠. 그리고 위험, 혐의, 오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있죠. 자, 추상적 위험의 경우에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사실적 관점에서 위험에 대한 예측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자, 이게 맞나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이게 정말 불이 나고 있으면은 이게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인식을 하고 또 옆에 번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예측이 필요한데, 자, 우리 이제 공제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인식과 예측의 개념이 있죠.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인지하는 것하고 좀 비슷하죠. 어떤 뭔가 지금 하고 있구나, 불이 붙고 있구나 하는 정도만 인식하는 것이고, 자, 저렇게 됨으로 인해서 위험해질 수 있겠다. 어떤 근거 때문에, 어떤 단서 때문에, 자,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예측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서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어떤 단서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정도, 자, 이렇게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예측하는 정도까지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비록 추상적 위험인 경우에도 구체적 위험도 당연히 구체적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있어야겠죠. 출동한 경찰관이. 그죠? 추상적 위험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측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때 이제 이 예측을 해야 되는 기준을 누구의 기준으로 볼 것이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그 경찰관의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주관적이 되겠죠. 어떤 유능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으면은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상당히 넓게 볼 것이고, 조금 인지력이 떨어지고 조금 부족한 경찰관이 출동을 했다라면은 예측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그건 그 경찰관의 기준으로 해버리면 나는 예측하기 어려웠다 해버리면 이게 그 뭐 어떤 면책이 된다거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기준을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이제 기준은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관설과 객관설로 또 이렇게 학문적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아무튼 평균적인 경찰관이라면은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러한 위험을 예측을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봐야겠죠. 자, 아무튼 추상적 위험인 경우에도 그러한 위험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예측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일치되어 있는 의견입니다. 자, 위험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당연히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야겠죠. 그죠? 위험이 확인될 때까지 조사할 권한은 당연히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틀린 부분이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일본이 이게 이제 손해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자랑스러운 표상에 관한 내용과 인물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게 바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성산포 경찰서장으로 재직했다. 성산포는 어디에 있죠?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죠? 제주도에 계셨던 우리 표상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문형순. 그죠? 그래서 뭐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뭐 요게 나오면 바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안병화 치안감. 그죠? 자, 이 내용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구냐 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앞머리만 보면은 찾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자 경찰 간부 나오면은 바로 우리가 안맥결 총경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0년대 순경으로 임용이 돼서 수사반장에 실제 모델이었다. 뭐 최중락 총경이겠죠. 그죠? 요건 바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국가경찰, 자치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이죠.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기본 조직과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민주적인 내용 그리고 효율적인 부분. 효율적인 부분은 행정학을 의미하는 것이죠. 행정학.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우리 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조에.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공안절에 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겠죠. 뭐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 이관받았죠. 따지고 보면 이제 위임을 해준 것이나 좀 비슷하다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위임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이관받은, 그러니까 이전돼 버린 것이죠. 하지만 우리 행정법에서 나오는 위임의 개념하고 비슷하죠. 자, 위임 및 위탁 규정에 의하면은 업무를 위임시켰으면, 이전시켰으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가 지자체에 이렇게 업무를 넘겨줬으니까 당연히 재정적인 지원은 해야겠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또 지침도 내려줘야 합니다. 자, 시경위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시도청장을 지휘감독하죠. 왜냐하면은 자, 시경위가 자치 업무에 대해서는 관장을 합니다. 관장을 하고 책임을 지죠.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관장을 하고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시도청장을 지휘감독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요걸 이제 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시경위가 우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줄여서 시경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시경위 아래에 시도청장이 있다. 적어도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사무가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시경위가 더 위에 있는 기관이다. 왜냐하면 지휘감독하니까. 그죠? 다만 시경위가 심의 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 의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경위의 지휘감독권을 자, 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자, 이 부분이 틀렸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평소에 공부할 때 기억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깜빡깜빡하죠. 시도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 자, 이런 비슷한 문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도청장이 나올 때도 있고 경찰청장이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국가는 자치단체에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치단체는 자, 요건 간단하게 한번 먼저 정리를 하고 밑에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보면 이제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자, 요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자, 국가는 지자체에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지자체는 이제 자치 사무와 관련해서 우리 경찰에 지원, 그죠?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자치단체에 지원했는데 지자체는 우리 경찰 업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예산을 이제 우리가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설정, 예산 편성이라고 합시다. 편성, 설정 이렇게 할 때에는 누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는 시도청장입니까? 경찰청장입니까? 경찰청장이죠. 이때는 경찰청장의 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의견을 청장. 요때 이제 시도청장이 들어가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자, 왜 이때는 또 경찰청장이 들어갈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중구난방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 되겠죠. 생각을 하면 경찰청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경찰청장이 나옵니다. 이것도 저번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채용시험인가 경감부 시험인가 한번 나왔어요.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자, 요때는 그런데 자, 이때에는 보면은 그 시경위가 이 업무에 대해서 보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지휘감독권을 위임을 하려고 할 때 시경위가 경찰청장에게 줘버리느냐 시도청장에게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시도청장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위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요거를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버리면은 쉽죠, 빠르죠.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요걸 좀 이해를 해버리면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오래 가죠. 그리고 헷갈리지 않아요. 조금 이제 지금 공부할 때는 조금 여유 있게 그죠? 확실히 이해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 기억을 오래 가게 할 수가 있죠. 자, 앞서 이제 설명했듯이 자치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죠. 요게 대장입니다. 그 밑에, 그 아래에 시도청장이 있는 겁니다. 시도청장이. 위임이라는 것은 뭐죠? 위임이라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위임하는 것은. 자, 우리 위임 및 위탁 규정에 의하면은 그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혹은 상관이 부하직원에게, 혹은 국가가 자치단체장에게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이라는 것은 뭐다? 자, 우리 위라는 말이 있듯이 그죠? 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위임이다. 자, 위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위탁. 위탁은 끝에 보면 부탁 이런 말이죠. 그죠? 부탁. 부탁하니까 옆으로 가겠죠. 그래서 다른 행정기관에게 어떤 업무를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할 때 위탁은 부탁하니까 다른 행정기관 옆으로 가는 것이고, 위임은 위에 사람이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 여기서 지금 위임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위에 있는 시경위가 시도청장에게 주는 것이 요게 위임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시경위가 경찰청장한테 준다면 요거는 이제 뭡니까? 요것은 대등한 관계이죠. 경찰청장과 시경위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시경위는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두 기관은 서로 대등하죠. 대등한 관계에서는 뭔가 업무를 위임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 요 지문이 다음에 출제가 되면은 밑에 위임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시경위가 나왔으면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시도청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옆으로 가야 되는 대등한 경찰청장에게는 행정법 논리상, 행정법 이론상 위임을 할 수는 없어요. 뭐 위탁을 한다면 몰라도 다른 행정기관이니까 그죠?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위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4번을 확실하게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자, 국가경찰, 자치경찰. 자, 시경위에 대한 임명 결격 사유입니다. 시경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바로 지명을 해버리죠. 임명을 하고 그 중에 상임위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상임위원 두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도 당연히 상임위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상임위원은 시경위 의결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의결을 거쳐서 그 위원 중에서 시도청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뭐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죠. 그죠? 위원장이 제청합니다. 이런 개념도 이제 아까 방금 설명했듯이 이런 것 같은 거죠. 시경위가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고 더 높은 기관입니다. 상급기관이죠. 그 아래에 있는 하급기관이 시도청장입니다. 그 하급기관이 자기가 뭔가를 이게 시경위에 있는 위원을 제청을 한다?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죠. 적어도 뭐 대등한 관계이거나 상급기관에서 뭔가 제청을 해야지, 그죠? 아래에서 제청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은 자, 위원장이 이렇게 제청을 해서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격 요건이 있죠. 이것은 이제 두 문자로 좀 기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암기하기 어려워요. 자, 경금, 국군, 당선 3년이죠. 당선 공 3년입니다. 자, 시경위니까 우리 국가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경검 국군 당선 3년인데 시경위는 경검 국군 당선 공 3년이죠. 이때 공무원은 이제 공무원을 말합니다. 공무원인데 국공립대 대학 교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국공립대 대학 교수는 3년 지나지 않더라도 곧바로 유언이 될 수가 있죠. 경찰, 검찰, 국정원, 군인, 그리고 당직을 가졌다, 선거직에 있었다, 선거직에 취임했다. 자, 이런 사람들은 3년이 지나야 이 유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경검 국군 나와있죠, 그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자, 공무원이 아닌 유언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이거는 이제 시경위는 지방공무원이죠. 시도지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요원은 우리 전체 시경위에 요원이 7명이 있죠. 7명 중에서 자, 두 사람은 정무직으로 됩니다. 정무직인데 지방공무원이 되는 거죠. 지방공무원으로서 항상 근무합니다. 상임요원 항상 근무해요. 그럼 나머지 5명은 어떻게 되느냐? 5명은 민간인 신분이죠. 회의할 때만 와서 회의하고 회의는 이제 그죠? 회의할 때만 한 달에 그죠? 한 번 이상 하게 돼 있죠. 회의할 때만 오게 돼 있고 평소에는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그죠?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 형법이라든가 그 밖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이때는 공무원으로 봐서 좀 더 가중해서 어렵게 좀 중하게 처벌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 규정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인가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 구체에 따라서 자, 이렇게 쭉 보면은 자, 그러한 권한의 일부죠. 일부 위임을 하는 것을 항상 일부만 위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부 권한을 그 보조기관, 자, 그 아래죠. 보조기관은 아래 사람을 말합니다. 또 하급 행정기관 밑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국가가 지방에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위임이 가능한 겁니다. 위임을 하고 또 다른 행정기관, 옆으로 가는 것이죠. 대등한 관계에서 가는 다른 행정기관은 이것은 위탁이 되겠죠. 위탁. 따라서 다 섞어서 위임 및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행정기관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위탁할 때는 하기 전에 수임 능력을 점검을 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반드시 해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국가경찰사무 중에서 일부를 이제 자치경찰사무로 이렇게 이관을 했을 때는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국가는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시경위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고 되어 있죠. 3번 자, 업무 처리에 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혹은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위임 못하라 하냐 이거죠. 네가 해라 그냥 나한테 맡기지 말고 그 말이죠. 그래서 일단 맡겼으면은 끈끈이 사전 승인을 받아라 협의를 해라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말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후에 그 상황은 수시로 감사할 수 있죠.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권한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 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죠. 그 업무를 위임받은 그러니까 수탁, 수임 관청이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자, 내부 위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 관청은 위임 관청의 이름으로만 그러니까 맡긴 그 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이 맞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내부 위임이라는 게 있죠. 자, 내부 위임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결제 올릴 때 대결하는 경우 있죠. 대결. 그리고 위임 정결 규칙에 따라서 전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결, 대결. 그 위임 정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정결이라고도 표현하죠. 정결이나 대결 같은 경우는 내부 위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임 및 위탁 규정에 나오는 그러한 위임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위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권한이 상급자의 권한이 하급자로 이전되는 것이죠. 이전.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권한이. 근데 내부 위임은 완전히 권한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결제할 수 있는 권한만 준 겁니다. 대결은 언제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뭐 서장님이 안 계실 때, 기관장이 없을 때, 이제 휴가를 갖거나 해서 없을 때 과장이 대신해서 결제하는 것을 말하고 정결은 서장님이 없는 게 아니라 있더라도 서장실에 있더라도
과장선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여기서 위임 전결 규칙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직원들 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장선에서 서장이 있건 없건 알아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결은 그 결재권자가 없는 경우에만, 원래 그 결재권자가 해야 되는데 없는 경우에만 대신하는 것을 대결이라고 하죠. 아무튼 전결이든 대결이든 이렇게 대신해서 결재할 수 있는 결재, 그죠? 결재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 자체가 넘어간 이전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제 과장이 대신해서 결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문이 날아갈 때는, 외부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공문이 나갈 때는 그냥 어디 서장 이렇게 나가죠. 서장 이름으로 해서 그죠? 관인 찍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서장은 이 공문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휴가 갔을 때 결제를 했으니까, 혹은 사무실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장선에서 끝냈기 때문에 자기는 이 공문을 본 적이 없어. 하지만 과장선에서 결제를 하고서도 서장 이름으로 공문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부 위임은 대결이나 정결 같은 경우에는 위임 간청의 이름으로만, 그러니까 업무를 맡긴 서장의 이름으로만 이렇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기 이름, 여기서 자기 이름은 결제를 했던 그죠? 과장의 이름으로 이렇게 공문이 나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임 및 위탁 규정에 의한 이때 말하는 위임은 어떻느냐? 이때 말하는 위임은 완전히 권한이 그 하급 기관으로 이전되어 버렸죠.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받은 수임, 그죠? 혹은 수탁, 이 기관 명의로 공문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경찰청장이 시도청장에게 업무를 위임을 했단 말이죠. 위임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공문이 나갈 때는 시도청장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정상적인 위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수임 수탁 기관의 명의로 그 수임 수탁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부 위임은 그렇지 않다. 원래 업무를 맡긴 사람의 이름으로 그대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만 대신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권한만 넘긴 것을 말한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임용령, 시행령 규칙상 15 공무원에 대해서 임용권자, 재청권자는 15자에 대해서는 항상 근무사항을 지도 감독해야겠죠. 15자니까 해야 합니다. 또 임용 재청권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0% 미만이다. 또 금평이 또 50% 미만이다. 이런 사람에 해당이 돼서 정규 경찰 공무원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라고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 임용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죠. 심사를 거쳐서 해당 15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 재청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 근무 성적이 낮거나 교육 성적이 낮은 경우에. 우리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경찰학교에서 졸업을 할 때 이 성적이 60% 미만이면 졸업이 안 됩니다. 졸업이 안 되면 15 자체가 임용이 안 되겠죠. 아무튼 뭐 졸업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제 15를 끝내는 마당에 그 정규 임용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정규로 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면직 당할 수 있겠죠. 일단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 니은 문제를 보면은 지금 디귿 부분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같은 거예요. 디귿도 보면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에서는 이제 훈련 성적이다, 금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징계 사유입니다. 파면 해임뿐만 아니라 가벼운 감봉이라든가 견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그것도 징계 사유에 해당되니까 마찬가지죠. 그런 가벼운 잘못을 한 경우에도 어쨌든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서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면직하거나 면직 재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때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벌써 서로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이 내용을 몰랐던 분들은 아마 금평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해야 되고 징계 사유는 할 수 있다로 뭐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 의무적으로 반드시 잘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를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를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이나 혹은 금평 그리고 징계 사유 있을 때는 정규 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면직이나 면직 재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자, 리얼, 임용령 시행, 그래서 요거는 디귿은 맞겠죠, 그죠? 자, 임용 시행규칙에 따르면은 15 공무원의 면직 재청에 따른 동의해주는 절차, 우리 정규 임용심사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는 절차는 자, 해임 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해임은 아니고 파면이죠. 이건 잘라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해임도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하지만 뭐 파면이나 해임이나 사실은 우리 실무상 절차에 따른 구분은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연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없죠. 아무튼 우리 규정에 보면은 해임의 의결에 관한 절차를 따르는 것은 아니고 파면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자, 직권면직 요건으로 직권면직에서는 그죠, 우리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공부했죠. 근데 이 지문을 보면은 이게 이제 국가공무원법을 인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경찰에는 전적 시행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지문은 크게 우리가 신경을 안 써왔는데 아무튼 어렵게 내느라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기존의 기출문제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없고 우리 공제의 교재의 범위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1번 지문이 맞는지 틀렸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개 지문은 기존의 기출문제이고 뭐 어렵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뭐죠?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우리 직위해제 사유라고 하면 뭐 달달달 외웠죠. 그죠? 두 문제로 하면은 자, 금품이나 성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그리고 자,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적격 심사 요청이 되었다. 그리고 중징계 해달라고 자,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었다. 물론 이때는 약식 명령은 제외하죠. 약식은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 능력이 상당히 능력이 부족하다. 자, 이런 경우는 그 직위해제 사유입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검성, 고, 중기 능력이 부족하면 해체시켜야 한다. 해체. 금성 제품에 오래된 중기가 있는데 능력이 부족하면 해체시켜야 한다. 직위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근무 능력이 부족하다. 그죠? 그리고 파해 강정은 중징계에 해당되는 자, 의결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었다. 물론 약식 명령은 제외합니다. 벌금만 나오기 때문에. 자, 요것은 다 직위해제 사유이기 때문에 요게 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시험의 특징이 자, 이런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번도 보지 못한 지문을 툭 가운데 넣어두고 나머지 3개를 가지고 확실하게 답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찾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을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도 역시 이제 새로운 지문을 한 개 들어왔죠. 우리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인데 질서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시 법률을 따르죠. 자, 질서위반 행위 우리 과태료 처분하지만 사실은 형법하고 구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행위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이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시에 옛날 법이 있었으면 그 옛날 법을 적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 바뀐 게 오히려 더 유리하게 된 겁니다.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게 되거나 혹은 이제 과태료가 그 정도가 오히려 더 가볍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바뀐 법을 적용한다 하는 것이죠. 형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형법은 속인주의죠. 속인주의라서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 어떤 우리나라 형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역시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죠. 속인주의라서 어느 나라에서 살인을 하든 강도를 하든 다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영역과 관계에 대해서 자, 우리나라 영역 밖,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 항공기, 비행기. 자, 여기는 선박과 항공기는 우리나라 땅으로 보죠. 우리나라 영토로 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는 이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죠? 이것은 이제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에 의해서, 그죠? 우리나라 땅, 그리고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 이게 적용되는 게 형법이잖아요. 그래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질서위반 행위를 하든지 혹은 우리나라 땅으로 간주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어떤 위반 행위가 있다면 이 범위 안에서는 외국인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새로운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 형법적인 형법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은 이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당연히 적용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3번 세 가지 다 확실하게 맞고 이거 좀 애매하더라도, 그죠?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형법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바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고용보험법상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쨌든 행정조사 절차에 있어서 수사 절차에 있어서의 진술 거부권 고지에 관한 부분은 형사법이 준용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행정조사는 우리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죠. 그리고 이제 수사에 관해서는 우리 형사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이 지금 행정조사는 수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형사법에서 대원칙인 이 진술 거부권 고지 의무는 행정조사 기본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자, 경찰공무원의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호흡 측정, 혈액 검사 등의 방법으로 자, 음주 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이거죠. 자, 이런 것은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수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면허처분, 면허정지, 취소와 같은 면허처벌을 위한 행정조사 성격도 함께 가집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조사 대상자의 이 부분은 사실 공제의 책에서 나와 있고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이제 고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 목적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한다 하는 부분은 우리 교재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우리 경찰학 있죠.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경찰학 파트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질시험 범위가 오히려 더 좁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숙제가 되었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아무튼 우리 공제 책에는 없어요. 자, 이 부분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 보면은 그 구두로도 이렇게 통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해설에 좀 달아두고 있습니다. 해설 잠깐 볼까요? 이런 부분 이제 우리가 기출이 한번 됐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죠. 이제 해설에 보면은 자, 구두로 통보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통보할 수 있는 경우가 원칙적으로는 다 서면으로 이렇게 출석 요구서 등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구두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자, 이제 행정조사 하기 전에 미리 통지를 해버리면 뭐 다 숨겨놓을 수가 있겠죠. 뭐 위생 검열 나가겠습니다. 내일 이렇게 서면 통보를 사전에 해버리면 다 이제 청소를 하고 뭐 이렇게 뭐 그죠. 원산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라고 한다든지 하면은 다 증거인멸 해버리겠죠. 그죠. 그 단순한 통계는 뭐 특별하게 서면으로 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로 얻어서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선생님 지금 우리 원산지 위반 단속 나왔습니다. 조사 좀 하겠습니다. 위생 상태 점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바로 구두로 이야기했고 상대방이 동의한다면은 현장에서 바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두로 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자, 제가 두 문자로 만들었어요. 자, 통증자입니다. 통증자. 되게 아프겠죠? 아프면은 뭐 아픈 사람이 그죠? 뭐 어디 문서로 미리 사전에 통지할 수는 없겠죠? 아프다, 이렇게 그죠? 바로 구두로 말하겠죠. 통증자는 구두로 말한다. 구두로 통제한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아무튼 이제 사실 이 문제는 보면은 이제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왔어요. 이게 뭐 2번, 3번, 4번을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행정조사 절차에는 우리 수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진술 거부권 고지와 같은 형사소송법이 준용될 리가 없어요.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읽어볼 필요도 없지만 다음 시험에는 충분히 응용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통증자로 기억을 하면 되겠고, 자, 그다음 행정조사, 기본법상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원래 조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뭔가 수상하죠. 그렇죠. 자, 이제 어떠한 경우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수집한 이 자료는 내부에서 이용한다. 내부에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 혹은 이제 다른 기관이, 다른 우리 행정기관, 다른 행정기관이 또 공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 뭐 그럴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관에서도 또 행정조사를 나가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미 갔다 왔던 그런 정보가 또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예외적인 존재 상황은 존재합니다. 내부에서 혹은 다른 기관이 이용할 때.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